대도에서 사손의 행방에 관해 어떤 단서도 알아내지 못한 장무기는 팽영옥과 한리마를 데리고 한산동의 근거지인 호주성으로 이동했다. 장무기는 출발하기 전에 교주의 이름으로 좌우 광명사자, 백미응왕 은천정, 청익보광 위일소, 오산인, 그리고 오행기 장기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 순회급 인물들에게 소집령을 하달했다. 호주성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한산동은 주원장, 서달, 상우춘, 등유, 탕화를 비롯한 대장들을 거느리고 30리 밖까지 영접하러 나와 있었다. 당시 산동과 안이 접경지대는 명교 의병들의 세상이었다. 장무기가 성 안에서 며칠 쉬는 동안 좌우 광명사자, 은천정, 위일소 두 법왕과 은야왕, 철관도인, 설부득, 주전, 오행기의 5장기사가 저마다 현지에서 소식을 듣고 속속 호주성으로 달려와 교주를 아련했다. 여러 수뇌부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무기는 사손이 중원으로 귀환했다는 소식과 개방 측에 잡혀갔다가 실종된 경위를 낱낱이 밝혔다. 이 무렵 아미파로 돌아간 주지학은 원래 총본산으로 쓰던 금정봉을 떠나 정해연 백의암으로 거처를 옮겨 몇몇 대제자와 함께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강호의 그 누구도 왜 아미파가 총본산을 정해연으로 옮겼는지 알지 못했다. 무인도에서 장무기와 주지학 사이에 혼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명교 수뇌부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구나 범효는 벙어리 고두타로 있을 때부터 장무기와 조민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범효는 만일 장무기가 적대 관계에 있는 원나라 왕족의 군주를 아내로 맞아들일 경우 대업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장무기와 주지학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장무기는 앞서 주지학과 언약한 일이 있는 만큼 주저하지 않고 수뇌부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양소와 위일소가 중신합의 역할을 맡아 장무기가 준비한 예단을 받들고 정해연 백의암으로 주지학을 찾아가 정식으로 청혼했다. 주지학 역시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여 양소가 기일로 잡은 6월 보름날에 혼례식을 올리기로 허락했다. 이때부터 명교와 아미파는 들뜬 분위기로 모두가 경사스러운 혼례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무렵만 해도 명교는 온 천하의 위엄과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 명교 교주가 성대한 혼례식을 치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림계 인사들의 축하 행렬이 조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곤륜파, 공동파 등 오랜 세월 명교와 원수를 맺은 명문 정파들도 하객 행렬에 참여했다. 그때도 만안사 보탑에서 장무기가 자기네 문파 원로 고수들을 구해준 은혜도 있거니와 신부가 될 주지학이 아미파 장문의 신분이기에 그 위신을 생각해서 예물을 보내 축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예물에 신경을 많이 쓴 곳은 당연 무당파였다. 장산봉은 친필로 족자 한 폭을 써보냈다. 그리고 손수 정리한 태극권경 필사본까지 한 벌 곁들여 송원교와 유연주, 을리정 세 사람의 대제자에게 들려보내 축하해 주었다. 이 무렵 양불회도 이미 을리정과 결혼한 몸으로 하객들을 따라서 함께 호주성에 왔다. 장무기는 자기를 아껴주는 태사부의 마음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다. 무당파 고수들이 혼례식 하객으로 참석한 틈을 노리고 진우량과 송청서 일당이 태사부에게 해를 끼칠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장무기는 조용히 위일소를 따로 불러 송청서가 막성곡을 죽이고 태사부까지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던 일을 상세하게 일러줬다. 그 말을 들은 위일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댔다. 장무기는 그런 위일소를 진정시키며 비밀 임무를 하달했다. 태사부 장산봉의 축하에 고마움을 표하는 답례사절로 가라는 것이다. 무당산에 가서 태사부를 뵙는 대로 유대암 장송계와 함께 협력해서 진우량 일당의 간계에 대비하라고 했다. 그리고 송원교 일행이 다시 귀환할 때까지 무당산에 머물렀다가 돌아오도록 신신당부했다. 혹시라도 송청서와 부딪히는 상황이 생겨도 무당파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겨두고 절대 송청서를 직접 해쳐서 명교와 무당파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위일소는 알겠다고 답하고는 그 길로 무당파로 떠나갔다. 6월 초열흘째 되는 날 아미파 일행이 예단을 지참하고 호주성에 당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보름 15세 혼례식 날이 닥쳐왔다. 이날 은천정이 신랑 측 혼주가 되고 상우춘이 신부 측 혼주가 되었다. 오산인 가운데 철관도인 장중이 호주성 내의 총순찰을 맡아
명교 신도들을 사방팔방에 분산 배치하고 적들이 혼란을 틈타 섞여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펼쳤다. 탕화와 등유 두 의병대장은 정예군으로 편성된 부대를 이끌고 성 밖의 주둔의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이날 오전 소림파와 화산파도 제자들 편에 축하 예물을 보내왔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신시일각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축포가 터졌다. 하객들이 모두 대청에 운집한 가운데 예식 진행을 맡은 서생이 목청을 가다듬어 낭낭하게 외쳤다. 신랑 듭시오. 그 소리에 맞춰 송원교와 을리정이 신랑 예복으로 차려입은 장무기를 양편에서 부축하는 신용으로 걸어나왔다. 이윽고 서생이 다시 한번 낭낭하게 외쳤다. 신부 듭시오. 그때 관현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면서 아미파 젊은 남녀 제자 8명이 신부를 옹이하고 얌전한 걸음걸이로 조심스레 대청 안으로 들어섰다. 그 모습을 보고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주지학은 커다란 비단 홍포를 몸에 걸치고 머리에는 봉황관을 썼다. 그리고 얼굴에 붉은 면사포를 덮었었다.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윽고 신랑 신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서생이 낭낭하게 외쳤다. 천지신명께 삼배요. 장무기와 주지학이 붉은 융단이 깔린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리려는 찰나였다. 어디선가 잠깐 멈추라는 여인의 호통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청색 옷차림의 조민이 빙글빙글 웃으며 대청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조민을 보자 분노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엄숙하게 혼례식을 거행하던 대청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명교 사람들이나 여러 명문 정파 사람들이나 조민의 손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장본인이 혈혈단신으로 호랑이굴이나 다름없는 곳에 나타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미 대청 안에 성미 급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덤벼들 기세로 팔뚝부터 걷어붙였다. 그때 양소가 하객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오늘은 저희 교주님과 아미파 장문께서 혼인하시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조낭자도 축하차 왕림하셨으니 저희 귀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객 여러분, 아미파와 저희 명교의 체면을 보아 오늘만큼은 묵은 원한을 잠시 접어두시고 조낭자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소는 하객들에게 이리 말을 하면서도 설부득과 팽영옥에게 눈짓을 보내 혹시나 바깥에 조민이 데려온 수하들이 있는지 살피게 했다. 그러고는 조민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조낭자께선 저쪽에 마련된 상석에 편히 앉아 예식을 구경하시지요. 좀 있다가 소인이 축하주 석잔을 올리겠소이다. 그러자 조민이 미소 지으며 그 말을 맞받았다. 나는 장교주님께 몇 마디 말씀만 드리고 곧 떠날 겁니다. 축하주는 훗날 다시 들기로 하죠. 그 말에 양소가 의아스럽다는 듯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으나 예식이 끝나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민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단호히 말했다. 예식이 끝나면 늦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양소와 범효는 서로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들은 조민이 작정하고 오늘 혼례식에 재를 뿌리러 찾아온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강호의 이름께나 날리는 문파 사람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오늘 혼례식이 난장판이 된다면 아미파 측이나 명교 측이나 앞으로 무슨 낯으로 무림계 인사들을 대하겠는가. 양소는 두어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조민에게 말했다. 우리 오늘만큼은 주객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기로 합시다. 조낭자, 부디 자중해 주시오. 양소는 만약 조민이 소란을 부릴 기척만 보여도 그 즉시 손을 내뻗어 조민을 제압할 생각이었다. 조민도 그런 양소의 의도를 눈치채고는 장무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장무기, 당신은 명교 교주님이자 떳떳한 남아대장부 아닌가요? 그러니 당신 입으로 한 약속은 지키실 테죠? 그러자 장무기가 답했다. 내 입으로 한 말은 물론 지킬 것이오. 그럼 내가 당신 셋째 사백과 여섯째 사숙의 목숨을 구해주던 날 당신이 내게 3가지 일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도 틀림없이 지키시겠죠? 그렇소. 당신은 내게 도룡도를 한번 빌려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소. 그런데 당신은 도룡도를 보기만 했을 뿐 아니라 아예 훔쳐 달아나기까지 했소. 장무기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대청안이 물 끓듯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강호 인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림지존 도룡도의 행방이었다.
그런데 그 도룡도가 벌써 조민의 수중에 들어갔다니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민이 지지 않고 단호하게 대꾸했다. 누가 도룡도를 훔쳐갔단 말이죠? 도룡도가 누구 손에 있는지는 근무 사원만이 알고 계시겠죠. 누가 훔쳐갔는지 알고 싶거든 그분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세요. 사손이 중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대다수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민 입에서 근무사왕이란 이름이 나오자 술렁대던 대청 안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근무사왕 사손은 무림지존 도룡도의 행방뿐만 아니라 강호의 피 맺힌 원한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다. 조민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비록 도둑 맞았다고는 해도 당신 말대로 내 눈으로 도룡도를 보기는 했으니 첫 번째 일은 당신이 약속을 지킨 셈으로 치겠어요. 이제 난 당신에게 두 번째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두세 걸음 장무기 앞으로 다가가 발 뒤꿈치를 들고 귓전에 가볍게 속삭였다. 두 번째 요구는 오늘 당신이 주 소저와 혼례식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조민의 말을 들은 장무기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일순 멍해졌다. 조민은 당사자에게만 들리도록 아주 작게 말했으나 주지학을 비롯해 다른 하객들보다 가까이 서 있던 송원교, 유연주, 을리정, 그리고 신부를 수행하고 온 아미파 제자 8명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조민이 장문인에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한 아미파 제자들은 저마다 소매춤에 가려진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장무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말했다. 조낭자, 나는 오늘 당신을 손님으로 여겨 그나마 무례를 참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계속 허튼 소리를 짓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러자 조민이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오른손을 펼쳐 장무기 눈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무심코 그녀의 손바닥을 쳐다본 순간 장무기는 그만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장무기는 온몸을 사시나무 흔들리듯 떨면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다. 조민은 그런 장무기를 보며 재빨리 손바닥을 오므리더니 움켜쥐고 있는 것을 품속에 쑤셔 넣었다. 두 번째 요구 조건을 따르든지 말든지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뒤돌아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조민이 보여준 게 뭔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째서 장무기가 그것을 보자마자 이렇듯 놀라 어쩔 줄 모르고 허둥거리는지 아무도 몰랐다. 주지학은 두 눈이 붉은 면사포에 가려져 장무기와 조민이 주고받는 대화만 들었을 뿐이었다. 장무기가 다급하게 조민을 불러 세웠다. 그러나 조민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했다. 장무기는 황급히 몸을 날려 조민의 앞을 가로막았다. 조소, 당신 말대로 오늘 혼례식은 올리지 않으리다. 그제야 조민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럼 날 따라오세요. 그 말을 듣고 장무기가 뒤돌아보니 주지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미안한 마음에 장무기가 뭐라고 해명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조민의 발길이 또다시 바깥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한순간 망설이던 장무기는 이를 악물었다. 도리로 봐서는 주지학에게 해명을 하고 떠나야겠지만 지금은 목전에 닥친 일이 더욱 급했다. 결단을 내린 장무기는 주지학에게 변명하기를 단념하고 곧바로 조민의 뒤를 따라 나섰다. 장무기가 이제 막 대문격까지 뒤쫓았을 때였다. 갑자기 눈앞으로 붉은 그림자가 번뜩하더니 웬 사람이 조민의 뒤에 바짝 따라붙었다. 그 다음 찰나 붉은 소매자락 밑에서 뻗어나온 5손가락이 번쩍 치켜들리기 무섭게 조민의 정수리를 겨냥하고 내리꽂혔다. 눈으로 쫓기에도 어려울 만큼 재빠른 공격이었다. 공격을 가한 것은 바로 주지학이었다. 장무기는 순간 놀라움과 의문이 들었다. 명문 정파 제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한 초식을 구사하는 것은 둘째치고 좀 전의 움직임은 그동안 장무기가 알고 있던 주지학의 무공 실력이 아니었다. 장무기는 황급히 손을 내뻗어 주지학의 손목을 덥석 거머쥐었다. 그 순간 주지학의 왼쪽 팔꿈치가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호대 개장무기 가슴을 강타했다. 체내의 구양신공이 발동하면서 팔꿈치로 강타당한 충격은 순식간에 흩어버렸지만 그 충격의 여파로 장무기는 중심을 잃고 휘청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주지학의 5손가락이 조민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혔다.
범효는 옛 주인이었던 조민의 위기를 봤을 때부터 이들 근처로 달려왔다. 이제 장무기가 휘청이며 도와줄 수 없게 되자 범효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뻗어 주지학의 어깨를 떠밀어 갔다. 범효의 손이 날아오는 것을 본 주지학이 왼손을 내뻗어 맞부딪혔다. 그러자 범효는 팔목이 시큰하고 저려오는 느낌에 깜짝 놀라 움츠러들고 말았다. 비록 범효는 주지학을 떠밀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그 주춤하는 짧은 순간이 조민을 살렸다. 조민은 가까스로 반걸음 앞으로 내디딘 덕택에 정수리를 가격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조민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지던 주지학의 5손가락은 그대로 조민의 어깨에 내리꽂히고 말았다. 극심한 통증에 조민은 비명을 질렀고 주지학의 놀라운 무공에 장무기는 경악에 찬 비명을 터뜨렸다. 주지학의 5손가락은 조민의 어깨 깊숙이 박혀 있었다.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뻗어 주지학을 거세게 떠다밀었다. 그러자 주지학은 왼손 날을 치켜 올리더니 그대로 장무기의 손목을 베어내렸다. 장무기는 조민을 살리려는 마음에 주지학을 떠민 것이었지 그녀와 싸울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주지학은 달랐다. 그녀는 장무기를 향해 매서운 공격을 연속해서 날렸다. 주지학의 공격이 예상외로 강했기에 장무기도 어쩔 수 없이 건곤대나의 신공을 사용해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8차례나 공수를 주고받았다. 대청 안에 있던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희한한 신랑 신부의 대결을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조민은 어깨에 중상을 입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구멍난 5군데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용소 숨치듯 흘러나와 잠깐 사이에 옷자락을 시뻘겋게 물들였다. 갑자기 손을 멈춘 주지학이 장무기에게 말했다. 장무기, 끝내 그대가 저 요사스러운 계집에게 홀려 나를 저버리고 갈 건가요? 그러자 장무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학, 내 고충을 좀 이해해주구려. 우리 혼약을 뒤집는 일은 절대 없을 거요. 그저 며칠만 기다려주면. 장무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지학이 매정하게 딱 끊었다. 이대로 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훗날 당신은 반드시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조민이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서더니 말 한마디 없이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어느새 땅바닥을 온통 시뻘겋게 적셔놓았다. 양부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태산처럼 무겁소. 지학, 그대가 부디 내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오. 이 말을 남기고 장무기는 급히 조민을 뒤쫓아 나갔다. 명교 수뇌부들과 무당파 사람들은 조민을 뒤쫓아 나가는 장무기를 빤히 보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영문을 몰라 어느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그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장무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주지학은 얼굴을 가린 붉은 면사포를 확 뜯어내더니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여러 사람 앞에서 목청껏 소리쳤다. 여러분께서 보신 바처럼 저 사람이 날 저버렸을 뿐 내가 저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나 주지학은 저 남자와 맺은 인연을 모두 끊고 의절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머리에 쓰고 있던 봉황관을 들쳐내려 손으로 움켜쥐고 진주장식을 한 줌 뜯어냈다. 그러고는 봉황관을 툭 내던져버린 다음 손바닥에 한 줌 가득 담긴 진주알을 양손으로 비벼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 땅바닥에 흩뿌렸다. 그러면서 주지학은 이를 갈았다. 나 주지학이 오늘의 수모를 서력하지 않는다면 이 진주 가루처럼 되리라. 그러고는 화려하게 금빛 꽃송이가 수놓인 홍포 예복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찌익 소리가 나도록 난폭하게 찢어발겨 두 조각을 내어버리고 말았다. 은천정을 비롯한 송원교 일행은 좋은 말로 주지학을 달래 어떻게 해서든지 장무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막을 따져 묻고 다시 화해하도록 권유하고 싶었다. 그러나 주지학이 면사포를 찍고 예복을 찢어발기는 모습을 보고는 그 생각을 접고 말았다. 주지학은 가볍게 몸을 솟구쳐 지붕 꼭대기에 올라섰다. 명교 고수들도 한꺼번에 뒤쫓아 지붕 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주지학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안 던지고 호련히 동쪽을 향해 날아갔다. 청익보광 윌소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빠른 경공신법이었다. 양소 등은 따라잡지 못하리라 여기고 멍하니 서 있다가 대청으로 돌아왔다. 기쁜 혼례식 날 웬 불청객으로 인해
잔치가 엉망이 된 명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모처럼 축하하러 온 무림계 인사들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저마다 패를 나눠 여기저기서 쑥덕거리는 게 전부였다. 도대체 조민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을 보여주었기에 혼례식 날 신랑이 신부를 내팽개친단 말인가. 군웅들 사이에 온갖 추측이 난무했으나 누구도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었다. 아미파 제자들은 서로 몇 마디 의논하더니 신랑 측 혼주 역을 맡은 은천정에게 하직을 고했다. 은천정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그치지 않았다. 은천정은 장교주가 돌아오는 대로 정혜연 백위암을 방문해 정중히 사죄하고 다시 혼사를 의논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절대 양가문의 화목을 다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아미파 제자들은 그런 은천정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즉시 패를 나누어 장문인 주지학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입에서는 모렴치하고 양심 없는 장무기에 대한 책망과 배신에 대한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아무도 몰랐으나 조민이 장무기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금발의 머리카락 한 줌이었다. 그것은 바로 사손의 것이었다. 명교와 무당파 그리고 아미파를 제외하고는 혼례식을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은 모두 사손을 잡으려 하는 자들 뿐이었다. 누군가는 도룡도를 뺏기 위해서였고 또 누군가는 피 맺힌 원한을 갚기 위해서였다. 목적이 무엇이든 사손을 잡아야만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무기는 주지학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했지만 양부의 목숨이 중요했기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미처 해명하지 못하고 조민의 손에 쥔 것을 보기가 무섭게 뒤쫓아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